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안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몸의 실질적인 지배자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그러면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젊다 건강하다를 나이로 생각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건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 때문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 호르몬들이라는 게 평생 나오는 게 차 한 숟갈뿐이 안 나오거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는 뼈라도 만질 수나 있지, 간이나 심장은 수술하거나 해부하면 보이기라도 하지. 근데 호르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이 호르몬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모나리자를 보게 되면요, 머리털은 부시시하고 눈빛은 우울하고 목은 부어 있고 눈썹이 없고, 근데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호르몬 얘기를 갖다가 미술책으로 펼쳐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책 내용은 하루 15분 호르몬 혁명입니다. 사실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중요한 건 그럼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실천적으로 그걸 해야 되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목이, 부제가 우리 몸의 관제탑 호르몬 관리로 10년 젊어지는 루틴을 갖다가 설명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많이 해라.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해서 제가 한 30개 내지는 50가지 정도의 실천법을 여기 넣어서 내가 어떤 호르몬이 망가져 있고,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나의 망가진 호르몬이 뭔지를 알고 그걸 갖다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루틴을 갖다가 제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치 않고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호르몬의 문제인지를 알고 약한 호르몬부터 우리가 이제 고쳐나가는 루틴이고 실천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시 이제 호르몬 얘기로 돌아가면요, 이런 겁니다. 이 고어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고어가 얼마나 이 해바라기에 집착하고 노란색에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어는 무려 이 노란색 테이블에 노란색 화병,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만 계속 그리고요, 노란색에 집착을 하거든요. 그 노란색에 집착하는 이 집착의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3개, 4개 정도의 노란색을 쓴다 그러면 고어는 무려 23가지나 노란색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도파민 호르몬은 좋은 호르몬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한 4분 정도 지났는데요. 4분 안에 도파민이 나오면 호감이 생기고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 비호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 호감 호르몬을 시작했던 도파민이 사실 호르몬이라는 건 과유불급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한테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생기면 오히려 안 좋고요.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파킨슨병이 되고 무감정증이 되고요. 도파민이 많아지면 집착이 되고 충동이 되고. 그래서 왜 충동 구매하시는 분들, 의처증, 의부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렇게 뭉크의 절규처럼 마치 조현병 환자나 마음의 어떤 동요가 심해있을 때 나타나는 저런 감정의 일렁거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그 호르몬도 호감 호르몬으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말하자면 자기의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희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사랑이라는 감정도 결국은 호르몬의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도파민은 호감 호르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호감이 생겨야 사랑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파민 호르몬은 되게 플라토닉한 사랑을 담당한다고 돼 있고, 이 구스타프 크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황홀한 눈빛을 보이고 있는 저 여인의 발밑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데도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서도 여자는 그걸 이꾸지될 수 있을 만큼 이 호르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호르몬은 엔돌핀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이 엔돌핀 호르몬은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사랑 중에서도 어머니가 자식들에 대한 사랑,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데요. 이타적인 사랑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도 짠맛, 단맛, 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것처럼 어떤 호르몬의 물감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그 사랑이란 감정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르몬의 물감으로 그려낸 수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사랑이나 감정도 사람마다 결이 틀리고 시기에 따라서 결이 달라지는 것도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게 잠깐 제가 옆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 감정도 조절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노화, 그다음에 우리의 건강 다 결정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거든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못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 불로초가 내 몸속에 있는 호르몬이었더라라는 거죠. 호르몬이라는 건요, 다시 설명을 하면 4,000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호르몬이 그렇게 많나요?고 물어보시는데 호르몬이라는 게 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아니라 4천 종류가 있고 이 호르몬이라는 게 이 건강과 질병의 가름말을 타는 화학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 샘이 있어요. 그런 장기들이 뇌와 수체, 갑상선, 췌장, 정소, 난소 이런 호르몬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여기 말고도 지방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요. 소장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요. 간에서도 호르몬이 나오고요. 근육에서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천종의 호르몬이 우리의 모든 어떤 의식과 감각과 건강을 다 조절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아는 성인병, 뭐 당뇨,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지혈증, 우리가 쓰리고라고 그러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 쓰리고의 성인병이 생기기도 하고 요즘 많은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하 이런 것도 생기고요. 골다공증, 암, 치매까지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호르몬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미병의 상태, 우리가 건강치도 않고 정상도 아닌 회색지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병원에 가보면 뭐 다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 다 괜찮은 게 아니죠. 그럴 때는 이미 호르몬은 망가져 있습니다. 호르몬이 우리한테 SOS를 보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 미병의 시기에는 호르몬의 균열이 있고요. 그 균열을 갖다가 찾아내서 고친다면 사실은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호르몬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뭐 괜찮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진짜 호르몬이라는 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막 드라마를 보고 울고 나는 좀 슬퍼서 약간 눈물이 약간 고이는 정도인데 옆에 있는 남편은 더 감정적이 되고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가끔 짜증도 나고 지루하고 이혼하고 싶고 갑자기 늙어가고 뱃살은 처지고 살이 찌고 밤이 되면 야식 생각나고 이런 게 다 호르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호르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한테 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4,000가지나 되는 호르몬을 다 검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자가 진단을 해서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확한 호르몬 검사를 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호르몬 건강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고요. 10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얼굴과 온몸이 잘 붓는다. 잘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점심때까지도 뭐 안 지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피로가 잘 안 풀리는 사람, 밥을 먹었는데도 뭔가 또 먹고 싶은 사람, 운동을 해도 자꾸 살이 찌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늘 우울하고요. 자기 친구들보다도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상열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아실 거예요. 배꼽 위는 막 땀이 나고 열이 나고 힘든데 배꼽 아래 하체 쪽은 또 반대로 차갑고 마치 얼음장을 갖다가 밟고 있는 것처럼 발이 시리고 이런 것도 대표적인 호르몬 증상이고요. 땀이 비 오듯이 나고 밤에 화장실 자주 가고 목이 마르고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도 토끼잠을 자고 잠에서 깨고 악몽을 꾸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있으면 호르몬의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고요. 5가지 이상 있으면 내분비내과에서 빨리 호르몬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또 호르몬과 관련된 재미있는 또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갱년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갱년기라는 건 사춘기 아이하고 갱년기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갱년기 엄마가 이길 정도로 갱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갱년기라는 게 50대 한번 나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60대에도 갱년기가 있고요. 그걸 제2의 갱년기라고 하고 70세에도 제3의 갱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이 드시고 이제 인생은 호모 헌드리레드라고 해서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이 됐습니다. 환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이모작을 하는 시기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호르몬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50대 때 일단 성호르몬이 무너지고요. 성호르몬이 무너진 거를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대체해서 쓰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또 60대 무너지게 되면 다시 또 제2의 갱년기가 오는 거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무너진 거를 멜라토닌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또 70세에 무너지게 되면 제3의 갱년기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양양에 갈 때 보통 터널이 뭐 31개인가 33개 있다고 하는데 터널을 하나씩 1터널, 2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갱년기라는 건 하나의 호르몬이 하나의 인생의 시점에서 없어지는 하나의 시기가 아니라 계속 긴 터널을 갖다가 지나가는
하나의 호르몬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호르몬의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시기별로 지키는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 노화가 빨리 가속 노화가 오는 거고, 그 문지기가 튼튼해서 들어오는 물살을 계속 잘 막아내면 결국은 가속 노화가 아니라 저속 노화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노화를 일으키는 각각의 시기별 호르몬이 있는데 이 시기별 호르몬들을 얼만큼 우리가 강건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말하자면 회춘 호르몬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회춘 호르몬이 뭐가 있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가지를 전 강조를 합니다. 특히 뭐 4,000가지가 되는 호르몬 중에서 중요한 호르몬을 꼽자면 7가지, 8가지 정도가 있고요. 거기서 더 핵심을 꼽는다면 식욕 호르몬, 성장 호르몬, 수면 호르몬, 배려 호르몬이 있거든요. 식욕 호르몬은 음식과 관련된 거고요. 성장 호르몬은 운동, 수면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스트레스나 잠과 관련된 거고, 배려의 호르몬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갖다가 잘 하느냐에 관련된 호르몬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 건강도 있고 사회적인 건강이 있거든요. 이 각각의 건강에 해당되는 호르몬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이라는 금자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 호르몬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회춘할 수 있다. 회춘 호르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모기를 잡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 알아듣기 쉽게 모기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습니까? 얘기하는데 그 모기가 아니고 이 모기는 MOGI인데요. M은 멜라토닌, O는 옥시토신, G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고요. I는 인슐린입니다. 이 모기 네 가지 호르몬이 아까 얘기했던 회춘 호르몬, 4대 호르몬, 호르몬 사총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거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은 면역력과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고요. 옥시토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젊음을 찾게 하는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젊음, 그 인슐린은 대사적 젊음을 되찾는 거예요. 대사적으로 나이가 드는 분도 많습니다. 예전에 소화가 잘 됐던 것들이 소화가 안 되고요. 같은 뭐 나이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칼로리를 먹었는데 그게 다 살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 그걸 갖다가 연소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적으로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관여되는 호르몬이 대표적으로 인슐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우리 노후를 생각할 때 재테크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호테크를 생각해야 된다. 호르몬으로 이제 얼마만큼 내가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거고요. 이게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습관이 되려면 21일 이상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주 프로젝트,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딱 마음 먹고 4주만 여기에 전념하시면 호르몬으로 젊어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주차 때는 젊어지는 호테크 1주차 때는 식욕 호르몬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4주차 때, 이 1주차 때는 식욕 호르몬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내가 지금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라 식욕을 땡기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배가 고픈데도 먹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카핀터스의 그 여자 가수가 거식증에 빠져서 죽었다. 그 사람 보면은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먹지 말라는 신호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 알면서도 운명적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호르몬이라는 게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근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요, 렙틴과 그렐린 중에서 그렐린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식욕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계속 뭔가 헛헛해지고 자꾸 먹고, 또 인슐린 호르몬이 이 보면은 혈당도 관련돼 있지만 혈관을 청소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적으로 혈관이 깨끗해야 고속도로가 뚫리고 택배가 다니고 유통이 되는 것처럼 이 인슐린이라는 것이 잘 조절이 돼야 혈관이 깨끗해지고 대사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냐 낮은 음식을 따지는 게 좋습니다. 당지수라는 거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나 혈당이 빨리 올라가서 호르몬을 교란시키냐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또 어떤 음식을 순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지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혈당 스파이크 얘기 많이 듣고
거꾸로 식사법 얘기 많이 하실 텐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또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지금 제가 당지수 얘기만 하면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 교란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노란색이 잡곡밥이에요. 잡곡밥이 혈당의 기울기가 저 정도 된다 그러면 라면이 그보다 좀 높고요. 피자는 이제 거의 트랜스 지방도 있고 더 올라가고 의외로 가장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 백설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당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인슐린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아까 백설기 말고도 빵, 과자, 믹스 커피,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보다도 감자가 더 당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과일도 다 당지수가 높은 게 아니고요. 감이나 수박 같은 과일은 안 좋은 과일이고요. 또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당지수가 달라지거든요. 튀김을 하느냐, 구워 먹느냐, 볶아 먹느냐, 삶아 먹느냐. 그래서 이런 기름으로 조리하는 음식들이 되게 당지수가 높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내가 1주차 때는 뭐가 당지수가 높으니까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고 반대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 잡곡밥, 콩류,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당지수를 낮게 만들고요. 섬유질 식품들 이것들은 결국은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당지수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되시면 1주차 때 이런 쪽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해서 하게 되면 식사에 대한 어떤 습관이 형성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인슐린을 잘 잡으면 다른 이 호르몬들의 관리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만 잡고서 당뇨를 치료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혈당을 조절되는 호르몬이 인슐린 말고도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요. 지방에서 나온 호르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근육 호르몬, 간에서 나온 호르몬 한 8가지 이상의 그 호르몬들이 혈당과 관계되는데 대표적으로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혈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귀에 들어보신 위고비라는 약인데요. 위고비가 바로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장 호르몬과 인슐린이 같이 비만이나 혈당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혈당 조절 하나, 인슐린 하나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호르몬 균형을 생각하고 식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혈당이나 비만의 식사에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2주차로 들어가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린은 음식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성장 호르몬은 주로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성장 호르몬의 별명이 청춘의 묘약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외모적으로 그 사람이 젊어지고 안 젊어지고 갖다가 보여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 뼈에도 관련되어 있고 단백질을 만들어서 근육을 만들고요. 지방을 분해해야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되면 지방이 쌓이게 되겠죠. 그것도 콜라겐을 만들거든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면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주름이 깊이 들어가서 주름이 더 깊어지고 골이 또 피부가 또 칙칙해지겠죠. 그리고 단백질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근육이 빠지고 그다음에 지방 분해가 안 되니까 내장 지방이 생기니까 금세 겉으로 보기에도 늙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요. 뭐 뼈도 문제가 돼서 골다공증도 생기고 심지어 뇌세포의 재생이 안 돼서 인지 기능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히 피부 노화하고 가장 관련 있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성장 호르몬에 관심이 많고 성장 호르몬을 치료하러 병원에도 많이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나이 들어서 왜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냐고 그거는 젊었을 때 아이들이나 필요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20대 이후로 10년마다 14.4%씩 감소할지언정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호르몬이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아주 떨어져 있으면 주사나 약을 써야 되겠지만 이 호르몬이라는 게요. 비타민과 틀리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내가 뭘 먹고 뭘 생각하고 어떻게 자고 운동하냐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몇 가지의 우리의 행동들 중에는 잠을 잘 자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장 호르몬이 셧다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딱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숙면과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을 잘하면 성장 호르몬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운동 중에서는 어떤 운동이 중요하냐면 인슐린은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살코기나 해조류, 고등어, 연어 같은 음식도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돼서 좋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근력 운동이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인대 운동입니다. 이 근력 운동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 하지만 사실 근력 운동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인대 운동만 해도 이게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성장 호르몬이 뇌하 수체에서 분비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펌프를 할 때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마이오카인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나와서 성장 호르몬의 역할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근육 운동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도움이 되냐면 바로 이 마이오카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 기능이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죠. 마치 성장 호르몬처럼 체지방의 감소를 지원하죠. 그 인슐린 민감성을 좋게 하고 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는데 이게 다 이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도 힘들게 근력 운동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이런 마이오카인, 이 근육 호르몬의 분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성장 호르몬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비해야 될 마이오카인을 잘 만드는 방법이 간단한 이런 운동, 인대를 자극하는 운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혹시 책상에 앉아서 보신다면 다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서 예를 들면 10번에서 12번 정도 이 가자미 근육하고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자극을 하면 하루에 필요한 마이오카인, 근육 호르몬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0번, 12번 정도 한 3세트 정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정도 한 3사이클 정도 하면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마이오카인이 다 나와서 성장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스쿼트라든지 특히 또 까치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자를 짚거나 뭘 짚고 까치발을 갖다가 이렇게 10번, 12번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자기한테 어떤 편하게 할 수 있는 또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성장 호르몬 마이오카인 운동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2주차 때 노화의 방지가 될 수 있는 성장 호르몬 유지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PT 체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척추 기립근처럼 그 항중력근이라고 있거든요. 중력과 반대되는 근육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이 마이오카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이제 자극이 되면 이 성장 호르몬 촉진하는 마이오카인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 한발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균형 감각도 생기고 또 마이오카인도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주차 때는 틈틈이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법을 내가 하나 골라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2주차 때 관리해야 될 성장 호르몬 숙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3주차 때는요. 여러분들이 수면 호르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면 호르몬이라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뭉크시 책에서도 청경자백의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그림을 갖고 멜라토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저 청경자백의 그림에 보이는 저 뱀, 양서류, 파충류 같은 데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겨울잠을 자는 저런 양서류 파충류가 피부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멜라닌 세포하고 관련있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이름을 좀 잘못 지었죠. 근데 사실 피부 색깔이 바뀌긴 봤는데요. 본질은 저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계되는 호르몬이고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수면을 못하는 이유, 불면증에 빠지는 이유가 멜라토닌이 감소돼서 그렇거든요. 70대만 되면요. 젊은 사람의 멜라토닌의 20%만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숙면과 관련된 뭐 피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잠을 잔다는 게 몸속에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몸이 회복되고 재생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NK세포나 T세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활성화시켜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주 적은 수의 암세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는 게 NK세포나 T세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잠만 못 자는 게 아니라 감기나 코로나에도 잘 걸리고 암도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멜라토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대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와주면 혈당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이유 없이 높거나 아침에 공복 혈당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은 멜라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요. 심신이 안정돼서 이렇게 뭔가 몸이 회복, 재생, 그때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멜라토닌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멜라토닌을 좋게 하느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요. 잠자는 환경도
제대로 잘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의외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많이 웃음 치료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하루에 30분씩 햇볕 샤워를 해라.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광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 예를 들면 두유, 우유, 바나나, 뭐 타트 체리, 이런 이 트립토판이 많은 멜라토닌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흔히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보통 멸치나 각각류에도 이 트립토판, 멜라토닌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광합성, 다시 말해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되고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멜라토닌 호르몬으로 전환돼서 송가세균으로 저장돼 있다가 이걸 밤에 잘 때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멜라토닌이 잘 유지되려면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햇볕을 쬐야 되고, 그 전에 이런 어떤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겠죠. 이런 어떤 멜라토닌을 잘 유지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면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역력이 좋아지고, 근데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과 반대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로 그냥 호르몬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멜라토닌과 작용이 반대입니다. 일부 이 수면 주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침에 코티졸이 올라와서 나를 깨우고 각성을 시키는 거죠. 알람 시계처럼. 그러다가 이제 오후쯤 되면 코티졸이 절반 이하로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멜라토닌이라고 바톤 터치를 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돼서 잠을 자다가 다시 새벽부터 멜라토닌이 줄어들면서 코티졸이 올라가면서 다시 우리가 잠에서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티졸도 멜라토닌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사람들이 이 코티졸은 나쁜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나쁜 호르몬이 아니죠. 코티졸은 원래는 스트레스와 대항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과다 분비돼서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티졸과 가장 관련이 있는 질병이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인슐린은 당뇨병, 레닌 호르몬은 고혈압, 그럼 코티졸은 고지혈증하고 주로 관련이 많습니다. 물론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면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지만, 제가 특별히 고지혈증 갖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혈관 내에서 저렇게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고지혈증에서 이 지방하고 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쌓여지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호르몬이 그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생성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들 보면 나는 왜 음식도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 왜 고지혈증에 걸렸습니까? 해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인슐린이라든지 저항성이 생겼거나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 떨어져 있거나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많거나 아니면 갱년기가 돼서 성호르몬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고지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얘가 어떤 과목이 약해서 그런 건지, 친구랑 노느라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그 무슨 밤에 인터넷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서 우리가 성적을 올려야지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러고 지키고 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코티졸이 올라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당, 혈압도 올라가지만요.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겨서 인슐린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요. 결국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니까 코티졸이 올라가면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고지혈증 약 중에서는 일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는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예를 들면 혈압이나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대사질환 발생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지혈증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의 고지혈증의 원인을 찾아서 과연 이 약을 써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의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든지 이게 이 약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4주차 때, 이제 마지막 4주차 때는 이 배려의 호르몬, 옥시토신 호르몬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막 광장으로 안 가고 밀실에 들어가고 뒷방에 들어가는 이유가 옥시토신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옥시토신 호르몬은 원래는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해서 모성애를 일으키는 호르몬,
생물학적으로 자궁 수축이 돼서 엄마가 될 때 나오는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알고 봤더니 이런 모성이라는 거,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 돌봄 이게 다 옥시토신 호르몬이 갖고 있는 단순히 자궁 수축 외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독단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고 고립감도 많이 느끼고 외로움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재밌는 게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엄마 쥐 있지 않습니까? 엄마 쥐에서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와서 아기 쥐를 돌보는데 이 처녀쥐에다가 옥시토신을 주면 처녀가 갑자기 애를 안 낳은 처녀도 아기 쥐를 돌보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돌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옥시토신이 분명히 자궁을 수축하는 생물학적 기능 말고 분명히 다른 어떤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정말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건망증, 치매, 뇌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치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면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이 줄어들고 베타 아밀로이드의 배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했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옥시토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회춘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 뭐 그렇게 간단한 거 4가지 호르몬 갖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제가 연구한 건데요. 체중, 인슐린, 렙틴, 그렐린 같은 것들을 이런 프로젝트 전후 비교해 봤고요. 실제적으로 당화의 색소나 혈당 같은 수치를 비교해 보니 4주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일 결과가 좋았던 사람은 무려 혈당이 200에서 120까지 떨어질 정도로 아주 이 결과가 자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춘 호르몬 4주 프로젝트는 분명히 우리한테 어떤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호르몬 습관 6가지 원칙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유쾌한 호르몬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쾌식, 식사를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쾌식단, 식단에 있어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의 비율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독소가 많은 음식, 당지수가 높은 음식 이런 것들을 거려내는 게 쾌식단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쾌운동, 운동도 스트레스, 근력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서 2주차 때 성장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쾌면, 잘 자야 되겠죠. 다섯 번째는 쾌스트레스, 코티졸 호르몬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스트레스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감수성을 갖고 내가 해결하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해결을 잘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를 잘해서 호르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아까 고지혈증 약 얘기도 했지만 약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당뇨약이나 잘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약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호르몬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의 보약이다 생각하고 쾌약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유쾌한 호르몬 습관을 여러분이 지니고 아까 얘기했던 4주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진정한 치료는 어떻게 보면 관리 이전의 예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편작의 그 둘째 형, 큰 형이 있는데 그 편작은 동양의 히포크라테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주 예를 들면 병이 끝까지 갔을 때 그것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둘째 형은 병이 끝까지 가지 않게 합병증이 나기 전에 치료하는 그런 형이라고 하고 이 큰 형이라는 사람은 아예 병조차 오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고 고마운 사람은 큰 형이지만 사람들은 큰 형의 훌륭함을 모른다. 편작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전 바로 이 호르몬이라는 게 편작의 큰 형 같은 존재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호르몬을 갖고 있고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사람들은 내가 호르몬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호르몬에 의해서 병들고 죽고 이런 것도 모르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 아담의 창조, 천지창조의 그림처럼 생로병사의 비밀의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관리 잘하시고 이 호르몬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골다공증 같은 이 성인병이 하나의 가면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결국은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가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지혈증, 골다공증인 거지 본질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모닥불의 존재는 모르고 그 모닥불에 비치는 어떤 그림자를 갖다가 실질인 줄 알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결국 호르몬의 불균형의 표현형일 뿐이고요. 우리가 왜 특정 질환 치료에 급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만 바쁘고 마음만 바쁘지 결국은 그 병을 갖다가 완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호르몬은 도미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고 싶다면 특정 질환 치료에 급급하지 말고 호르몬 균형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루카스 크레나의 젊음의 셈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온천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렇게 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여러분 모두가 이런 셈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몸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호르몬의 온천이고 호르몬의 셈이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 몸속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의 유명한 명의를 만나기보다는 내 몸속에 살고 있는 100명의 의사를 만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인데요. 개인적인 내용도 물론 있지만 거기서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누구나 사회의 숫자는 다 틀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개에 사는 사람도 있고 20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조직이 적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회의 숫자가 늘어나면요. 몸은 피곤하겠지만 반대로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하시고요. 많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크하고 특히 이런 이제 좋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계속 간접 경험, 이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듣고 또 그걸 실천하게 된다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우주를 만나는 것처럼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 호르몬이라는 게 어떻다. 호르몬의 하늘을 저랑 같이 여행했다고 생각하시고 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